집값이 오르면 돈 번다. 이런 환상을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계속 고공행진할 때도 많은 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강의를 잘 못했나 봐요. 많은 분들이 예, 그런 강의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고, 부동산 투자 많이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 벌었나요? 몰라요. 번 거 같으세요? 해봤어야죠. 네. 집 사고 싶으셨죠? 혹은 여기에 집을 투자를 하신 분 안 계세요? 전혀? 내 집 예, 마련. 나는 집을 갖고 있다. 네, 손 들어보시겠어요? 많으시네요. 네. 집을 사실 때 이사 다니기 싫어서도 있지만, 그리고 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집값이 오르면 돈을 벌었다. 예, 그리고 집을 사야만 재테크가 된다. 이런 생각 하셨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 지난 몇 년간 많은 분들이 좀 그런 믿음을 과도하게 갖고 좀 무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서울로 가면 정말 소득은 높은데 빚이 몇 억씩 껴있어서 그 부채이자 갚느라 오히려 생활비가 부족한, 일명 이런 분들을 뭐라 그래요? 하우스 푸어 이렇게 얘기하죠. 예, 하우스 푸어가 뭡니까? 직역하면 이거죠. 집거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죽하면 이런 표현을 스스로가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집에 딸린 빚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실 집값이 계속 올라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없었으면 4억짜리를 2억의 빚을 끼고 샀을까요? 그쵸? 예, 소득이 한 5천만 원인데 빚을 1억 5천 끼고 3억 4억짜리 집을 샀을까요? 집값이 오른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좀 무리할 수 있었겠죠. 근데 요즘 우리나라 집값은 기대했던 바와 달리 오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팔리지도 않아서 당장 팔아서 처분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분들조차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그리고 가계빚은 멈추질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뭐 정부가 적극적으로 부채 이자를 깎아주고 있어요. 그렇죠? 예, 뭐 변동금리로 그 돈을 빌려서 이자만 갖고 있었던 분들 같으면은 최근에 정부가 내놓은 대출, 그 안심대출이라는 상품으로 전환해서 좀 혜택을 볼 텐데, 문제는 좀 빚을 열심히 갚아보겠다 해서 원금도 같이 갚았던 분들은 여기서 소외가 됐고, 그렇죠? 그리고 담보대출이 아닌 일반 신용대출 혹은 저축은행에서 빌린 경우 여기서 또 소외됐고, 이런 분들 보면은 형편이 좀 더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분들한테 정부가 이자를 깎아주기보다 그래도 좀 먹고 살만한 사람한테 이자 깎아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이야기들이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하여튼 그만큼 이렇게 먹고 살만한 분들조차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지금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어쨌든 지난 얘기지만 앞으로, 그리고 여전히 또 헷갈리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줏대 있게 좀 위험하지 않은 선택을 하면서,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잘 모으고 잘 써야죠. 그쵸? 예, 까먹지 않는 거, 이것이 저는 사실 부자 되는 비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그동안 우리가 흔들리고 헷갈렸던 그런 상식들을 좀 다시 뒤집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는 4억짜리 집이 많지는 않죠? 예, 여기는 뭐 4억씩 나가는 집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상상을 한번 해보죠. 여기 계신 그 어머니 아버님들이 조금 무리를 해서 4억짜리 집을 샀습니다. 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4억짜리 집을 샀는데 세상에 2년 만에 이 집값이 6억이 됐습니다. 기분이 어떠시죠? 네, 기분이 어떠시죠? 예, 행복하세요? 네, 밤에 잠이 오실까요? 예,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쵸? 예, 그냥 맥주라도 한 잔 걸쳐야만 잠이 올 것 같은 흥분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질문 좀 바꿔볼게요.
여기 계신 어머니, 아버님 집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님이 평상시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4억짜리 집을 샀는데 6억이 됐어요. 기분이 어떠시죠? 기분이 어떠십니까? 야, 그 친구 참 잘 됐다. 그리고 박수 쳐줄 수 있으십니까? 네. 예, 마음은 그렇지만 마음 한켠엔 또 어떻죠? 예, 우리 집은 전세 사는데 혹은 우리 집은 예, 집값이 제자리인데 친구네 집이 이렇게 올랐다. 그러면 마음으로는 박수를 쳐줘야 될 것 같은데 마음이 아니죠. 머리로죠. 머리로는 박수를 쳐줘야 될 것 같은데 마음은 어때요? 거꾸로 가요.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집값이 오르면 기분이 좋고 그래서 흥분해서 잠이 안 오고 친구네 집값이 오르면 배가 아프고 네. 2억을 벌었습니까? 2억을 벌었나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 5년 전에 했을 때는요 많은 분들이 당연한 걸 왜 물어? 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연히 벌었지. 집값이 올랐으니까 벌었지. 이렇게 생각들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표정이 그런 당연한 표정이 아니에요. 그쵸? 좀 헷갈리죠? 자, 집이 4억짜리가 6억이 됐습니다. 흥분은 되지만 우리 솔직히 얘기해보자는 거예요. 손에 쥔 돈 2억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죠? 자, 친구는 손에 쥔 돈 2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왜 기분이 좋고 배가 아프죠? 2억을 주지 않았어요. 벌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우리 집이라고 하면 흥분하고 친구네 집이면 배가 아프고 존재하지 않는 2억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그쵸? 중요한 건 그거죠. 5년 전에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답을 하셨습니다. 아, 팔면 벌잖아요. 팔면 벌지 않습니까? 벌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 같아요. 뭘 압니까? 사실은 벌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4억짜리 집이 6억이 돼서 좋아할 일도 아니고 배 아플 일도 아니에요. 왜냐? 벌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왜 벌 가능성이 없습니까? 첫 번째, 잘 안 팝니다. 잘 안 팔아요. 왜 안 파는가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왜 안 팔 것 같으세요? 이제 막 정답들을 너무 많이 하세요. 제가 이런 내용으로 대학생들한테 강의하면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왜 안 팔아요? 집값이 올랐으면 바로 팔아야죠. 바로 팔아서 차익 실현해서 2억을 손에 쥐고 그 2억을 예금통장에 넣어놓고 그리고 그랬죠. 그 다음에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우리 집값만 올랐느냐? 그쵸? 우리 집값만 오른 게 아니에요. 201호만 오르고 202호는 제자리입니까? 201호 팔고 202호로 이사가면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쵸? 이게 사실은 올랐지만 팔아봐야 첫 번째는 그거예요. 팔아봐야 내가 집을 줄이지 않는 한 전세로 이사가거나 아니면 교통이 더 불편한 데로 이사가거나 아니면 뭐요? 평수를 줄이거나 이러지 않는 한 손에 쥘 수 없는 돈입니다. 그쵸? 근데 생각해보세요. 마음으로는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집에 투자해갖고 재테크해갖고 성공했는데 내가 이거를 집을 팔아가지고 현금화시키고 집을 줄인다. 돈을 벌었으니까 부자가 됐으니까 집을 늘려야 되잖아요. 늘려도 모자랄 판에 집을 줄인다. 이건 굉장히 보통 사람들의 의식 흐름하고 충돌나는 그런 의사결정입니다. 그런 의사결정을 쉽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더 오르길 바라고 심지어 더 오를 것이다 라는 많은 소스들이 들려와요. 그래서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4억짜리가 6억이 됐는데요. 보니까 더 올라서 8억까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4억짜리가 6억이 됐는데 8억이 될 것 같은데 6억에 팔면 손해입니까? 아닙니까? 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손해입니까? 아닙니까? 네, 손해예요? 4억에 샀는데 4억에 사서 6억에 팔면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계속 손해라고 계세요. 그쵸? 네.
4억에 샀는데 6억에 팔면 이익이죠. 근데 뭡니까? 8억이 될 거라는 기대심 때문에 손해 같은 거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감정계좌라고 합니다. 예, 실제 계좌상에서 4억짜리가 6억이 되면 그래서 2억의 차익이 발생하면 이익을 본 겁니다. 근데 내 감정은 6억이 아니라 8억에 팔려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전제 조건은 그겁니다. 분명히 8억이 된다가 아니에요. 8억이 될 것 같은데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8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8억이 될 것 같은데 라는 가능성만으로도 이미 감정계좌에서 8억을 기입해버려요. 그래서 6 빼기 4를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8 빼기 6을 해서 2억 손해본다 이렇게 생각하죠. 네. 2억 손해본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 내리고, 자, 손해본다 생각하면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팔 수 없죠. 이 손해보는 감정은요 굉장히 무서운 그 함정이 있습니다. 저기 수박이 있어요. 수박 한 통이 10,000원이고요. 반 통이 7,000원입니다. 뭘 사시겠습니까? 네, 한 통짜리 사시죠. 근데 사실은요, 반 통짜리가 7,000원이고 한 통짜리가 10,000원이면 무려 3,000원이나 비싸요 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 통을 굳이 반으로 쪼개요. 반으로 쪼개서 5,000원짜리 만들어 놓고, 그러니 반 통 7,000원짜리 사면 2,000원 손해본다 라는 생각 때문에 한 통을 사죠. 자, 여기서 정답이 한 통을 사는 게 정답입니까? 반 통을 사는 게 정답입니까? 정답은 뭘 것 같아요? 반 통 사는 게 정답일 것 같아요? 예, 목소리가 작은 것 보니까 여전히 그래도 한 통 사야지. 네, 그래도 싸구려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소비 때도 이 부분을 말씀드릴 겁니다. 할인이 우리한테 얼마나 위험한 건가. 예, 할인이 사람의 마음에 장난질을 합니다. 예, 이것도 그래요. 정답은 뭐냐면요, 사실은 우리는 이미 마트에 갈 때요 수박을 사러 간 게 아닙니다. 수박을 사러 가지 않았어요. 이미 집에 냉장고에 지난번에 먹다 남은 참외도 썩어가고 있어요. 근데 뭡니까? 7,000원짜리 반 통을 보니까 한 통의 할인 효과가 더 두드러져 보여요. 그래서 수박이 먹고 싶었거나 간절히 먹고 싶거나 혹은 수박이 필요한 거나 이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살까 말까를 망설이다가, 그쵸?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신경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할인 제품을 보여주고 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관찰을 했는데, 관찰해본 결과 사람은 할인 제품을 보기만 해도요 뇌 속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도파민이 뭐냐면요, 흥분하면 분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주로 마약, 도박, 알코올, 담배 이런 중독성과 관련된 그런 행위들을 할 때 사람이 흥분하는데 흥분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신경전달 물질이 도파민이라는 겁니다. 할인 제품을 보니까 도파민이 분비가 늘었다. 사람이 할인 제품을 보면 흥분한다는 겁니다. 흥분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할인 제품을 보면 흥분하는가? 라고 또 그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해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경제학자들은 기존에 사람은 합리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더하기 빼기 잘하고 이익을 중심으로 더하기가 분명한 곳으로 의사결정을 내린다. 그래서 사람은 가급적이면은 이익이 뭔지를 따지는 방향으로 의사결정 내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더라 이런 결론을 얻었는데요.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100만 원 꽁돈이 생겼습니다. 기분이 어떠시죠? 예, 며칠 잠 못 잘까요? 예, 며칠? 하루면 돼요? 예, 그러면 100만 원을 까먹었어요. 잃어버렸습니다. 기분이 어떠시죠? 예, 며칠 잠 못 잘까요? 한 달. 어머님들은 어떠세요? 한 달이면 100만 원 까먹은 거 잊어버리시겠습니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진짜 손해보는 걸 못 참습니다. 원래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해보니까요, 경제학자들이 기존에 사람이 합리적이다 라고 가정한 거에 따르면 100만 원의 꽁돈이 생겼을 때 기분이 좋고 100만 원을 잃어버렸을 때 슬프고, 감정의 종류는 달라도 감정의 크기는 같아야 돼요. 예, 이게 합리적인 겁니다. 그쵸? 플러스 마이너스 100이라는 숫자는 똑같잖아요. 똑같으니까 인간이 합리적이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 기쁨의 크기와 슬픔의 크기가 같다 라고 경제학자들은 사람을 정의를 내렸던 거예요. 근데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해봤더니 알고 보니까 같지 않더라. 뭐가 더 큽니까? 손해봤을 때 고통의 크기가 더 큰 거예요. 예, 심리학자들이 실험했을 때는요, 기쁨의 크기보다, 예, 이익에서 느끼는 기쁨의 크기보다 손해봤을 때 느끼는 고통의 크기가 2배 가까이 크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제가 많은 분들께 여쭤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100대 1일 것 같아요. 그 손실의 고통이 한 100 정도 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머님들 연세가 더 클수록, 예, 더 클수록 이익보다 손실에 굉장히 크게 반응합니다. 예, 이걸 못 잊겠다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 사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많은 분들이 비합리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어쨌든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험을 해봤더니 이건 보편적인 현상인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보편적인 사람들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느낀 게 뭐냐면, 손해를 피하는 것에 굉장히 의사결정이 크게 반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은 이익을 중심으로 의사결정 내리는 게 아니라 손해를 피하려고 의사결정 내린다는 거예요. 이익을 중심으로 의사결정 내린다면요, 수박을 봤을 때 우리 집에 수박이 있느냐, 먹을 과일이 없느냐, 이걸 합리적으로 따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사실은 저 가격과 무관하게 오늘 당장 공짜로 준다 그래도 우리 집에는 사실은, 예, 먹을 게 있고 내가 저걸 가져가면 또다시 쓰레기가 된다. 냉장고에 채워넣을 수 없으니 맛없게 억지로 먹어야 되고, 맛없게 억지로 먹다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쓰레기 처리 비용만 더 들어요. 예, 이거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는 거죠. 합리적 의사결정이라면요, 사실은 가격과 무관하게 구매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단은, 예, 가격만을 중심으로 실제 내 생활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보고 의사결정 내는 거 잘 못한다. 특히 어디에 민감하다? 손해에 민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집값이 4억짜리가 6억이 됐는데 8억이 될 거다, 9억이 될 거다, 10억이 될 거다 이런 얘기는 계속 들려와요. 그렇죠? 특히 올라갈 때는 그렇습니다.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이고, 올라갈 때는 어때요? 계속 올라갈 것 같은 흥분에 휩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팔면 손해다. 손해본다는 감정이 내몰리는데 팔 수 있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팝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산 가치가 오르면 사람들은 그 자산을 쥐고 있을 때는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팔면 손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팔지 않고 쥐고 있으려는 경향이 있다. 이거 보유 효과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보편적인 사람들은 집값이 뛰면 안 판다는 얘기입니다. 안 팔면 2억을 손에 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법니다. 예, 못 벌어요. 근데 가끔 파는 분들이 계세요. 예, 팔아도 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번에도 재밌는 예를 들어볼게요. 2만 원짜리 청바지를 사러 갔습니다. 청바지를 사러 가서 마음에 들어가지고, 야, 이거 괜찮은데? 그래서 지갑에서 2만 원을 딱 꺼내서 계산하려고 하는데 친구가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이 똑같은 청바지가 한 정거장 떨어진 할인점에서 50% 세일한대.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생각할 것도 없어요? 예, 얼른 내려놓고 한 정거장 걸어가실 겁니까? 네, 걸어가시죠. 이번에 상황을 바꿔볼게요. 100만 원짜리 TV를 사러 갔어요. TV를 사러 가서 마음에 들어서 지갑에서 카드를 딱 꺼내서 계산하려고 하는데 또 친구가 옆구리 쿡 찌르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똑같은 TV가 한 정거장 떨어진 할인점에서 10,000원 깎아준대.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눈치 채셨나요? 그렇죠. 차비고 뭐고 그게 그거다. 근데 왜 아까 2만 원 50% 세일 10,000원 깎아준다 그럴 땐 가실라 했어요. 똑같은 크기의 10,000원이죠.
자,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속으로 크기를 그려보세요. 크기를. 2만 원의 만 원과 100만 원의 만 원. 크기가 똑같습니까? 뭐가 더 크죠? 2만 원의 만 원이 더 크죠? 예. 2만 원의 만 원은 되게 큰 것 같고, 100만 원의 만 원은 뭐예요? 에이, 그까짓 거, 뭐, 그까짓 만 원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2만 원의 만 원은 고생을 당연히 감수해야지 이랬는데. 그쵸? 지금 마음으로 그려봐도 틀리죠? 그만큼 우리 마음이 오묘합니다. 좀 좋게 얘기하면 신비롭고요. 바로 이 자리에서 똑같은 크기의 만 원을 얘기하는데도 마음이 달라져요. 그쵸? 예. 좋게 얘기하면 신비롭고 나쁘게 얘기하면 감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희한한 거예요. 특히 그렇죠. 퍼센티지 중거점에 따라서 아니 퍼센티지가 틀리고 뭐가 틀리고 기준이 틀리고 다 틀리고 만 원은 만 원인 거예요. 그렇죠. 만 원으로 구매할 수 있는 어떤 제품의 양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예, 똑같아요. 똑같은데 예, 우리는 마음속으로 뭐예요? 퍼센티지로 크기를 재단을 하죠.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재단을 하죠. 심지어 그 돈이 어디서 생겼냐에 따라서 그 돈의 가치도 틀려집니다. 예. 이걸 심리적 계좌라고 얘기하고요. 이 마음 계좌, 감정 계좌가 사실은 뭐냐면 비합리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비로울 수도 있고 예, 간사할 수도 있는. 그래서 자주 고장이 난다. 실제 산수 법칙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의 계좌는. 우리 마음속의 계좌는요. 굉장히 복잡 다단하게 관계에 따라서 그 돈의 출처에 따라서 실제로 그 돈의 사용 용도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죠. 예. 근데 특히 출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데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도박으로 번 돈을 생활비로 썼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도박으로 번 돈 어디다 쓰죠? 도박에 쓰죠. 예, 꽁돈이 생기면 어디다 쓸까요? 예, 유흥비로 쓰잖아요. 네. 꽁돈 벌어서 적금 부었다. 예, 쉽지 않지요. 꽁돈을 벌면 그만큼 빨리 쓰고 싶어집니다. 네, 이걸 적립해뒀다가 아껴뒀다가 고이고이 진짜 욕이란 데 써야지 이런 생각 안 하게 돼 있어요. 예, 보통 잘 간직해서 잘 써야지 하는 돈들이 어떤 돈이에요? 고생해서 번 돈이죠. 예, 어렵고 힘들게 번 돈은 어때요? 함부로 쓰고 싶지 않잖아요. 더 애착이 느껴지죠. 애착이 느껴지니까 잘 쓰고 싶어지죠. 더 신중해지죠. 내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들였던 노력만큼 그만큼 이렇게 쓰는 게 맞느냐 따져보게 되죠. 신중하고 좀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쓰게 되면 그만큼 소비를 잘하게 되죠. 근데 꽁돈은 그러지 않아요. 빨리 생겼으니까 빨리 그냥 확 써버리고 싶어요. 그쵸? 예. 이렇게 출처에 따라서 사용 용도가 결정이 나는 이 마음속 회계장부의 고장, 이것 때문에 투자로 번 돈 어떻을까요? 예. 투자로 번 돈 팔았다 치더라도 투자로 번 돈은 투자에 쓰죠. 네, 투자에 씁니다. 예. 안 파시면은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팔고 나면 그리고 이미 살고 있는 집도 있어요.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보통은 갑자기 오피스텔이 전망이 있어 보이고 네, 그리고 뭐 주택이 전망이 있어 보이고 소형 아파트가 전망이 있어 보이고 실제로 투자로 돈을 벌게 되면요 위험에 대한 자각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위험을 더 크게 수용하는 경향이 있고요. 더 위험한 투자를 감행할 위험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팔아도 벌기는커녕 사실상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걸 조금 더 쉽게 가깝게 설명하면 어떤 분이 50만 원을 들고 은행에 가서 적금을 부으려고 했어요. 적금을 부으려고 했더니 은행원이 뭐라 그러냐면 아유 어머니 이자도 낮은데 무슨 저축을 해요. 저축하지 말고 요즘 펀드가 잘 나갑니다. 펀드 가입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 옛날에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은 그런 얘기는 안 듣죠? 그런 얘기는 안 듣는데 요즘은 또 보험을 들고 오시더라고요. 네. 은행 가서는요, 긴 거 가입하지 마세요. 은행 가서는 짧은 거 가입하십시오. 긴 거는 다 뭐냐면,
방카슈랑스라 그래서 그 뱅크랑 인슈어런스의 합성어, 한마디로 은행과 보험이 같이 결합된 상품, 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 상품을 가입하시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은행도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은행에서 돈이 많이 되는 상품은 적금이 아닙니다. 은행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상품은 대출과 그 다음에 이런 보험 상품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의 자산을 늘려주는 것보다 더 먼저가 뭐예요? 은행 입장에서는 은행의 수익이 높아져야죠. 그쵸? 왜냐? 은행이 공공기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기업이에요. 예, 기업이고 은행원들과 그 임원들은요, 누구의 이익을 가장 중요시 여길까요? 소비자? 예, 누구요? 기업의 주주. 예, 주주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주주가 뭐냐면, 예, 처음에 주식에 투자한 사람이죠. 예, 근데 은행의 주주가 외국인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비자들의 이익을 도모하기보다는 이익을 중심으로, 주주의 이익을 중심으로 판매하는 경향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필요한 상품보다 수익이 많이 나는 상품을 자주 권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펀드, 요즘에는 보험. 그래서 은행 가실 때는요, 꼭 적금이라고 예, 반드시 명시하셔야 돼요. 왜 보험이 문제예요? 5년 부어도 원금이 안 됩니다. 네, 원금이 안 돼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은행에서 가입한 보험은 5년 지나면 원금도 되고 비과세래요. 그러는데요. 예, 은행에서 가입한 보험도요, 보험회사에서 만든 보험입니다. 은행에서 만든 보험이 아니에요. 은행은 판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일반 보험이랑. 일반 보험이랑 똑같고 5년 지나도 7년 지나도 원금 안 되기는 마찬가지예요. 지금과 같이 저금리 시대에는. 그래서 원금이 안 되니까 이자 같은 게 없으니 비과세 효과도 없죠. 비과세는 뭐예요? 이자에서 발생한 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게 비과세예요. 이자가 없는데 비과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자 붙은 게 없는데 무슨 세금을 내요? 예. 그래서 이자 붙은 게 있어야 세금도 내죠. 원금도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그런 민원을 되게 많이 들어요. 그냥 은행에서 건의해서 했는데 7년 지났는데 원금이 안 된다. 이게 무슨 일이냐? 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은행 가서 가입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권하는 상품을 가입하기보다는요, 그냥 찍어서 가입하세요. 네, 정해서 가입하세요. 내가 필요한 걸 정해서. 아니, 보험이 필요한 가입할 수도 있죠. 근데 나는 적금 부으러 갔다가 보험 들고, 적금 부으러 갔다가 펀드 들고, 이것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어쨌든 이분은 줏대가 있었어요. 줏대가 있어서 50만원 적금하러 갔는데, 아유, 어머니 펀드 드세요. 이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다가 10만원만 펀드를 들고 40만원은 적금을 그냥 고집을 한 겁니다. 그렇게 1년 부었어요. 10만원씩 매달 1년 부으면 원금이 얼마예요? 120만원이죠? 근데 수익률이 100%가 났습니다. 꽁돈 얼마 생겼습니까? 자, 120만원 꽁돈 생기면 기분이 어떠세요? 네, 120만원 꽁돈 생기면 기분이 좋을까요? 진짜요? 네, 진짜 좋을까요? 40만원은 적금이었어요. 이분은 기분 좋지 않고요. 네, 40만원을 펀드에 다 했으면 얼마 벌었어요? 펀드에 다 넣었으면 얼마 벌었습니까? 600만원 번 거였어요. 근데 은행원 얘기 안 듣고 그냥 고집 부리고 줏대 있게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110만원밖에 못 벌었다. 그러니 480만원 손해봤다 이런 생각 들죠? 그러니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예, 안 좋죠. 손해봤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유, 그래도 120만원에 욕심 부리지 말고 만족해야지. 그냥 아유, 보너스 생겼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러고 있는데 또 친구가 와서 옆구리 쿡 찌르더니 뭐라 그러냐면, 내가 작년에 너랑 똑같은 상품에 100만원씩 부었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는 얼마 벌었어요? 친구는 1200만원 벌었어요. 친구 1200만원 버는 동안 나는 120만원 벌었는데 그래도 기분이
괜찮으세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2007년에 이랬었어요. 예,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 다 찾죠? 다 찾아서 어떻게 합니까? 뭉치죠? 뭉친 다음에 예, 펀드에 몰빵을 합니다. 몰빵을 해서 투자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수익률이 또 올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완전히 이성을 상실하죠. 예, 이성을 상실합니다. 2007년 얘기를 왜 하냐면요. 2007년 하반기에 12월에 실제로 적립펀드 누적 수익률이 4년 누적 수익률이 무려 600%였어요. 제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상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그때 당시에 주식형 펀드 4년 누적 평균 수익률이 600%였어요. 그러니까 예, 100만 원을 부었으면은 얼마가 된 거예요? 700이 된 거죠. 네, 700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점점 뭐예요? 사람들이 흥분을 하죠. 그때 당시에 너무 흥분해갖고 모 증권사가 펀드 상품을 기가 막히게 새 신규 상품을 출시하자마자 진짜 수조 원의 자금이 몰렸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상반기 어떻게 됐어요? 네.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그래서 반토막 이상 절단이 났습니다.